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계속 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햇빛 쨍쨍하잖아요. 네. 이럴 때 선글라스들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거 선글라스 관리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글라스 렌즈를 닦을 때 휴지나 옷소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할 경우 자외선 차단 코팅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흠집이 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안경 닦기나 전용 천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에 착용한 채로 어떻게 보면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놀이가 끝난 후에는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염기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올바른 선글라스 관리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7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밤에는 못 가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네, 근데 요즘 더위가 솔직히 말하면 밤낮이 없거든요. 근데 밤에는 못 간다? 이거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요즘같이 밤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무더위 쉼터잖아요. 지자체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더위 쉼터를 밤에는 못 간다?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따르면은 무더위 쉼터가 한 3,770여 곳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일 오후 6시 이후 문을 여는 곳은 단 9.6%, 36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말에 문을 여는 것도 10% 남짓에 불과했는데요. 또 무더위 쉼터인데 이용자의 제한을 두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 대부분은 경로당 등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치구마다 야간 시설 운영에 대해서 차이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무더위 쉼터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밤에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조금 거리가 번거롭지만 거리가 있더라도 좀 몇 곳이라도 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별로 그게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무더위 쉼터가 없는 자치구가 2개였고요. 9개 자치구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건 밤에 운영하는 그 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또 기후 대비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남구는 쉼터가 104곳이 있는데 전체의 60%가량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전체의 65%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꾸 강남구 쪽으로 뭔가 이렇게 몰려가게 되면 거기에만 시설이 집중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 있는 분들은 소외가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얘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하는 거죠. 있잖아요. 예산 탓, 규정 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행안부 지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문제가 확인이 됐으니까 청소년 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로 지정을 하고 야간 연장 운영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지 지원을 하는 건가? 좀 미리미리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할 때마다 멀쩡한 보도블록 맨날 그렇죠. 교체하는 거 네. 그 예산을 좀 여기다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관리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더우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키오스크 공포증 해결사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키오스크로 주문이 어려운 분들은 정말 공포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포증 해결사가 등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두 분은 혹시 키오스크 앞에 가가지고 버벅거리거나 헤맨 적 없으세요? 늘 버벅거리죠. 저도 늘 버벅거립니다. 한 번에 딱 될 때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정도인데 좀 적응이 안 된 분들은 훨씬 더 버벅거리잖아요. 하다가 포기하거나 좀 짜증이 나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돕는
키오스크, 일종의 뭐 디지털 안내사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활동할 디지털 안내사 125명이 지난 15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7기 안내사는 23세 청년부터 80세 고령자까지 아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제 뭐 디지털 안내사라고 뽑는 게 아니고요. 경쟁률이 2대 1이었다 그래요. 2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한 열흘 정도 별도로 키오스크 안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내사들이 활동할 때 안내사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어디서 활동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5명이니까 서울시 전체 125명을 발견하는 건 저도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일단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황색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내사들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활동을 하고요. 지하철역, 복지시설, 공원 등 서울 전역 310여 곳을 돌면서 하루 6시간씩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분을 발견하시면 네. 평상시에 키오스크 이거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가서 주저없이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몇 분 안 되니까 125명으로 네.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뒤에 서 계신 젊은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뒤에서 아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러면 더 안 되더라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영화 반값에 보세요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앞서 무더위 쉼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철에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화관이죠. 그렇죠. 영화 보면서 이거 시원하기까지 하다. 이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할인까지 해준다. 그럼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권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합니다. 할인권은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 3곳에 공식 누리집하고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스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 작은 영화관, 실버 영화관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 할인하잖아요. 이 할인에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까? 중복 할인이 안 되면은 할인이 의미가 없잖아요. 되는구나. 기존에도 할인을 받는데 네.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할인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도 있고요.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뭐 이런 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할인들과 중복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복 할인을 받은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날에 가면 영화를 7,000원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6,000원권 할인권이 더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000원? 1,000원에 보는. 단돈 1,000원에 영화 보는 거예요? 예, 단돈 1,000원의 영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를 통해서 할인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일정하게 이용 금액을 넘어서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되면 중복 할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조금 좀 아쉬운데요. 통신사 할인 있잖아요. 네. 있죠. 통신사 할인은 안 된다 그래요. 요것만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걸 문화가 있는 날 이용하면 1,000원에 1,000원에 시원한 볼 수 데서 있죠. 영화 네. 야 좋다.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시원한 걸 넘어서 저 덜덜 떨다 왔거든요. 그거 외투 하나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가벼운 카디건 같은 거. 이 계절에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극장에 가실 때는 가져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밥 퍼주는 편의점입니다. 식당도 아닌 편의점에서 밥을 퍼준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혹시 편의점에서 밥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던 것 편의점 같아요. 도시락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밥을 퍼줘요? 네, 저 대학가 식당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밥솥 한 구석에 갖다 놓으면 대학생들 한창 많이 그렇죠, 먹으려 퍼먹지. 하잖아요. 네. 그럼 마음대로 가서 퍼먹잖아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그런다.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렇게 해준다. 근데 이해가 본 적이 가세요? 없는데.
저도 가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실제 그런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컵라면이나 봉지라면을 사면 밥과 달걀을 무료로 주고 있다고 하고요. 오. 밥솥 옆에 콩나물도 있고 원하면 김치도 오. 곁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구매 같은 조건이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라면이나 도시락을 사면 공짜로 반찬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곳곳에 손님을 반기는 손길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리마다 식탁 보호하고 방석, 휴대전화 거치대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벽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응원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편의점이 다 있어요. 편의점은 집으면 다 돈이죠. 돈인데 어. 여기서 밥 주고 뭐 사장님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왜 이분이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은 돈 안 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편의점 자리에서 원래 분식집을 했다 그래요. 근데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지역 상권이 쇠퇴하면서 분식점을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문 닫은 다음에 만든 게 바로 편의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식점 같은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도 사장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식점 할 때 아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줘야지, 밥 줘야지 네. 이런 마음을 지금 편의점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사 재료 이거 사장님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재료도 자비로 마련하고요. 구매한 김치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별도로 양념을 해서 그래서 손님들한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취하는 청년들이 찾아오면은요 밥만 그냥 퍼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반찬까지 싸준답니다. 어이구 그래요. 사람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포스트잇이 벽면에 가득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몇 개만 제가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의점이다. 감동이다. 이런 사연이 적힌 포스트잇들이 막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장님이시네요. 네. 여기 이거 알려지고 이러면 다들 또 돈줄 내러 가자 한번. 그럴 수 어딘지 있죠. 제가 이렇게 편의점을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신사동 여기까지만 제가 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오, 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돈줄 내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폭염의 질주는 멈출 줄 모릅니다.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오늘 한낮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는데요. 아침까지는 강원과 남부 내륙의 짙은 안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어제 한낮에는 서울이 33.3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 치솟습니다. 토요일은 서울이 38도로 대기가 들끓겠습니다. 이어지는 폭염 속 특보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경보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전주, 광주와 대구가 36도가 예상돼 사람 체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비 소식 없이 계속 맑겠습니다. 높은 자외선 지수에 더해서 오존 농도도 높은데요. 물 자주 마셔주시고 가급적 오후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휴식 자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주변 방문하실 때에는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기업 소식도 예인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 준비한 기업들은요.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의 속도를 내는 에너지 화학 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의 자원개발 자회사는 동남아 주요 산유국 인도네시아에서 2개의 유망 광구를 연달아 낙찰받았는데요. 또한 이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상업 운전 개시 후
일평균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 연간 약 24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내 석유화학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유사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석유화학의 핵심 기초 유분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 가치 폴리머 제품을 만드는 미래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저탄소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정유사 G사의 소식입니다. G사는 여수 공장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 CCUS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 선박유 급유 및 시범 운항을 마치고 바이오 연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를 향한 도약에 나선 대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미국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했는데요. 또 카스터빌 공장을 신설해 연간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H사의 미국 내 모듈 제조 능력은 총 8.4기가와트에 이릅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 이제 막 될 겁니다. 이번에 역사 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역사의 앞뒤를 모조리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도세자의 뒷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영주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게 된 네. 사도세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오늘날 사도세자에게는 정말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조선 왕과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다. 또 아니면 영조의 과도한 집착과 욕망에 의한 피해자다. 당쟁의 희생양이다. 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 숨겨진 뒷이야기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영화 사도를 통해서 사도세자 이야기를 아마 어디서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역사가 실제보다 더합니다. 탕평책과 균역법 같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던 영조가 왜 유독 아들에게만큼 이렇게 잔인했을지, 오늘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게 된 속내, 사도세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배후, 그리고 사도세자가 사랑했던 여인까지 사도세자에 대해 몰랐던 뒷이야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를 사랑했던 궁녀입니다. 네, 오늘도 야사를 재구성했고요.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제위기, 궁녀 이 씨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처소의 나인으로 일을 하는데요. 다른 궁녀들이 모두 꺼리는 세자의 옷시중을 맡으면서 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옷을 입으면 되는 건데 그러게. 그냥 호흡을 오는 것 같고. 저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죠? 지금 막 네.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거든요. 그러네요. 저 왜 그러십니까? 혹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이고. 어머 어머. 어? 왜 저러는 거지?
지금 사도세자한테 옷을 입으려고 갖다 주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옷을 집어 던지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도세자에게는 의대증이라고 하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이런 병증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의관을 다 갖춰 입으면 아버지 영조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생긴 강박증이 병으로 발전을 한 건데요. 옷을 찢거나 심지어는 옷시중 드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궁녀 박빙애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서 들어가 보게. 예. 누굽니까? 알 거 없다. 뭔가 알 거 없다. 알 거 없다. 의미심장한. 세자빈 마마 어인일로. 저하게 같이 문을 들이러 가자 모시러 왔네. 채비는 끝나셨는가? 어? 웃음소리? 좋아하네. 원래 막 오늘도 나 소리 혼자 지르는데? 가야겠구나. 누가 다녀간 것이냐? 세자빈 마마께서 오늘 혼자 문호를 들이신다고. 그래. 그럼 난 안 가봐도 되겠구만. 사도세자가 빙해가 입혀주는 옷은 잘 입고 눈빛도 달라요. 네. 편안해졌어 사람이. 웃고. 네, 박빙애는 사도세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숙종의 왕비 인원왕후의 친박 나인이었는데요. 세자가 박빙애를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입혀주는 옷만은 잘 입었어요. 하지만 박빙애는 숙종 때 궁녀잖아요. 이러면 할아버지의 여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윗전의 궁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궁중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조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시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낮 계집질이더니 총국엔 이놈이 감히 대비전 나이를 건드려! 전하! 그런 게 아니오라. 그 아이는 제 병을 잘 다뤄. 시끄럽다! 한갓 궁녀 따위야 추문이나 만드는 저런 것도 세자라고. 어찌 소자에게 그리 매정하시옵니까?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어요. 아이고. 아들. 태어나질 말았어요. 아이고. 와, 근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은 너무 상처고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게서 질책을 받으면 광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던 궁녀 박빙애마저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아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도세자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함께 보시죠. 저아, 해와 달이 오누이 사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해는 누이 동생이고 달은 오라비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입니다.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됐는데 누이 동생은 어두운 밤이 무섭다고 해서 오라비가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이 해가 됐답니다. 편안한 점. 둘은 왜 하늘로 올라갔느냐? 그 사연이 아주 무섭고도 슬픕니다. 얘기 계속 해드릴까요? 눈빛이 이미 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 사도세자가 지금 이 씨를 박빙애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 좋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닌 걸 알게 되면 이 씨한테 더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제? 어땠을까요? 사도세자가 이 씨에게 마음을 열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코올리기 어린아이 같아 보인다. 숭고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냥 그 아이가 생각이 나.
아까 그 얘기 내일 또 해주겠느냐?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매일매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가 진서라 합니다. 마음을 연 마음이 거죠. 열렸네. 고맙다 진서야. 야, 사도세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이 씨가 열었어요. 열었어. 그럼 빈 자리를 이 씨가 채우는 건가요? 네, 하지만 사도세자는 이 씨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씨를 박빙애로 착각해서 사랑하게 된 건데요. 그러자 이 씨 역시 자기가 박빙애와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자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한번 보시죠. 다른 여인의 이름을 빌어 날 은혜한다 말하는 날 어찌하면 좋냔 말이다. 진서야. 처음엔 정말 착각했다. 술 취해 잠든 밤 빙해와 같이 잠드는 꿈을 꾼다 생각했지. 그러나 내가 미치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거든. 용서하시옵소서. 전 그저 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가짜 빙해가 돼서라도 사랑받고 싶은 것이냐? 왜? 미친 세자도 세자라고 접지라도 하나 받고 싶은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 정말 저하를 은혜하여. 당장 나가. 결국 사도세자가 이 씨를 내쫓고 마는데요. 네, 그 후에 사도세자의 광증이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씨는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궁을 나가는데요. 그로부터 29년 뒤에 도성박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백발이 됐어. 계속 그리워했던 거죠. 자그마치 29년입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심이었다는 건데.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정말이십니까? 네, 사도세자를 연모해서 29년을 스스로 집에 가둔 이 씨. 실제 인물입니까? 네, 믿기지 않는 궁녀이 씨의 사랑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10살 때 궁중에 들어가서 15살의 세자의 승은을 입은 이 씨는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자 자기도 죽기로 작정을 하고 폐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세수도 안 하고 빗질도 안 하고 대소변까지 방 안에서 해결하면서 29년 동안 바깥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종육품 수칙이라는 관직을 내렸고 그녀의 집에 수칙 이시지가라고 하는 편액을 달게 해서 포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사랑했던 빙해도 실존 인물입니까? 네, 박빙애는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에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사도세자는 할머니 인원왕후의 데뷔 전에 문안인사를 갔다가 거기 친박 나인으로 있던 박빙애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요.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빙애를 강제로 끌고 와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요. 영조는 국상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벌인 세자에게 분노했고 빙해를 출궁시켜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빙해를 동생 화완옹주 집에 몰래 숨겨두고 다른 궁녀를 가짜 빙해라고 속여서 대신 출궁시킵니다. 그러고는 화완옹주의 집에 드나들면서 빙해를 계속 만났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빙에게 푹
빠진 건데 맞았죠. 이거 언제까지 영조의 눈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영조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빙해를 내치려고 하자 사도세자가 궁궐 우물에 몸을 던져요.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내시들이 뛰어들어서 겨우 구했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영조도 어쩔 수 없이 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빙해는 특별 상궁으로 임명이 됐고 일남 일녀를 두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후는 너무나 비극적이었는데요. 바로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이 의대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옷을 한번 입으려면 10벌 이상이 필요했고 옷에 귀신이 들렸다면서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옷을 갈아입히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군인들이 속출했고 결국 빙해가 이 옷시중을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빙해가 차려주는 옷은 잘 입었던 사도세자가 1761년 1월 달 빙해마저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빙해가 낳은 아들 은전구까지 연못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이거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광증이 진짜 심하네요. 사랑하는 여자도 죽이고 네. 그의 아들도 죽이려고 했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씨까지 참 정말 이게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본인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는데 근데 사실 사도세자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누구보다 큰 축복 속에서 태어난 왕자였다고요. 네, 왕실의 아들은 언제나 귀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특별히 귀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영조도 왕비에게서 낳은 아들은 없었고 후궁에게서 낳은 첫 아들을 9살 때 잃고 맙니다. 그러다가 1735년 42살 때 영빈 이씨에게서 본 귀한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이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2살 때 세자로 책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선의 왕세자 책봉은 7살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사도세자가 그 기록을 깬 최연소 기록을 세웁니다. 2살. 네. 이 2살 때 왕세자가 됐으면은 그 어린 나이 때 왕세자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교육을 받아요. 지금으로 치면 기숙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일주일에 대단하다. 2번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걸음마를 할 무렵부터 벌써 왕이 될 준비를 한 거죠. 영조는 세자가 읽을 책을 직접 손으로 밤새 쓸 정도로 교육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세자에겐 20명의 과외교사, 29명의 학습 도우미, 13명의 개인 사서가 부어집니다. 숨 막혀라. 아니 아무리 최고의 선생님이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 2살짜리 아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세자에게 신동기가 있었어요. 영조실록에 따르면 불과 돌 무렵에 병풍에 써 있는 왕자를 보고는 임금왕자 영조를 가리켰고 세자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자신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2살 때 천자문을 배워서 63글자를 쓸 수 있었다고 하고요. 3살 때는 천자문을 배우다가 사치할 치자가 나왔어요. 이걸 배우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사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조가 자기 어릴 때 쓰던 그 감투 중에 칠보로 장식한 걸 씌워주니까 사치다. 이렇게 하면서 안 쓰려고 했고 또 영조가 돌 때 입은 옷을 입히려 하니까 역시 사치해서 남부끄러워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사치가 뭔지를 이해하고 같이 판단까지 한 걸 보면 정말 똑똑했는데 그런 사도세자를 영조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조는 사도세자를 누구보다도 애지중지했는데 그런데 잘한다 하지를 않았어요. 칭찬에 인색했고 계속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강하게 키우려고만 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사도세자가 똑똑하다고 칭찬을 하니까 영조는 오히려 노는데 정신 팔려 공부를 게을리한다라고 면박을 줬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책을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여기 읽어봐라 그랬더니 세자가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조는 만족하지 않고 다른 책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거 읽어봐 이렇게 또 다른 시험을 냅니다. 이것까지 다 막힘없이 풀어내니까 그제서야 그 시험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잘한다 해줘야 뭔가 그럼. 좀 보여도 되고 구멍이 그러는데 되는 거지. 아이인데. 이거를 애를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틀리면 세자를 때릴 수는 없으니 그 옆에 있던 내시를 살점이 묻어날 정도로 때렸고 아버지를 두려워한 사도세자는 이제부터는 아는 것도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해요. 또 15살이 되면서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국무를 익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사실은 말만 대리청정이지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세자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대신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세자가 사소한 걸 물으면 그런 것도 결정하지 못하느냐라고 면박을 주고 안 물어보면 자기 멋대로 했다고 또 혼내고 자 이러니까 세자는 알았다, 안 된다, 아버지께 물어보겠다 이 세 마디밖에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조는 이렇게 아들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려 13년이 넘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황폐화된 거네 그러니까. 근데 대리청정을 하면은 믿고 맡겨야 되는데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니 얼마나 세자가 창피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교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영조에게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어머니가 천민 출신 후궁이었다고 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인데요. 조선 역대 국왕 중에 천민의 피가 흐르는 왕은 영조밖에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콤플렉스가 심했고 게다가 이복형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됐다고 하는 의혹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자기 후계자가 좀 더 완벽한 국왕이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렇게 세자를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기만 한가요? 당연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걸 메워가는 과정인 건데 어렸을 때 총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면 점점 모든 게 좀 지쳐갔을 것 같아요. 네, 세자의 이상 증세는 사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9살 때 눈에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라면 이럴 때 의원 불러다 살피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신하들도 영조에게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이 세자를 좀 공부 좀 그만하게 하고 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니 치료는 필요 없다. 핑계다 이거지. 네. 세자는 어지럽다는데 영조는 책만 보면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책 안 보면 안 어지러운 거잖아.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 거죠. 야, 이게 학업하고 네. 아버지가 또 계속 막 뭐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버지는 아예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살 더 먹어서 10살 때에도 글 읽는 것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라고 정말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세자는 책 읽는 것보다 예체능 쪽에 좀 더 소질이 있었습니다. 활 쏘면 백발백중이고 사나운 말도 잘 다루어서 나는 듯이 말을 타고 다니고 했고 힘도 세서 무기도 잘 다루고 나중에 무해신보라는 무술 교본까지 냈습니다. 지금 사도세자가 그린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실제 그린 그림입니다. 작은 강아지 2마리가 어미개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미개는 귀찮다는 듯이 뇌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를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세자는 상궁들이 가져온 칼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고는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영조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상궁들에게 호된 형벌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상궁들이 죽기까지 합니다. 이 일이 사도세자가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 다른 쪽에 재주가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쪽을 막 키워줬을 텐데 무조건 맞아요. 글 공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글 공부 안 하고 그림 그린다. 또 무의 연말을 하는데 글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이나 한다. 이러니 사도세자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영조는 사도세자를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사도세자 생일인 매년 1월 21일이 되면은 축하를 하는 대신에 신하들 앞에서 세자를 세워놓고 질책하고 훈계를 했어요. 사도세자 어머니가 아플 때 세자와 여동생인 화완옹주가 함께 어머니를 간호한 적이 있는데요. 영조는 자신이 예뻐하는 화완옹주가 사도세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폭발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사도세자는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창문을 넘어 도망쳐서 자기 처소로 가는데요. 가보니까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자결하겠다고 울부짖었고 주위에서 겨우 말린 일이 있습니다. 또 영조는 영조대로 사도세자를 만난 날에는 재수가 없다면서 귀를 씻을 정도로 이 아들을 미워했어요. 왜 그랬어? 아니 이게 지금 아들을 넘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계속 뭐라 하면 이거 그 세자의 광증이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하고 사이가 이렇게 아주 나빠지면서 세자의 신경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인 동궁전에서조차 안절부절 못했고 취선당 빗소주방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사도세자를 보고 영조가 술을 마셨냐고 추궁을 한 겁니다. 안 마셨는데 계속 추궁을 하니까 사도세자가 거짓말로 마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다 못한 옆에 보모가 술을 안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감싸고 도니까 사도세자가 보모를 꾸짖었어요. 어디서 나서느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또 영조가 이걸 보고 내 앞에서 보모를 꾸짖느냐라고 해가지고 더 혼을 내고 신하들에게 이 사도세자 훈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촛대가 넘어져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는 불까지 지르느냐 사도세자를 이걸로 또 혼냅니다. 사도세자는 더 이상 아무 해명도 못하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됩니다.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저는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술을 안 마셨는데 마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을 안 질렀는데 불을 질렀냐 그랬죠. 아무리 아들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네, 신하들까지도 왜 저렇게 아들을 미워하냐 이렇게 영조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마음의 병이 깊어하던 사도세자가 18살 때 장인인 해경궁 씨 아버지 홍봉안에게 몰래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우라 증세가 있는데 이런 증세를 의관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지어 몰래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홍봉안이 사위를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홍봉안은 딸이 세자빈이 되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인데요. 노론의 영수가 돼서 실력자가 됐고 영조의 강력한 지지자가 돼요. 이 장인이 오히려 사도세자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하. 아니 장인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무시당하고 아버지 영조는 그렇다고 쳐도 주변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 모양이네요. 네, 사도세자의 광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1757년 6월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의대증이 발단이었습니다. 옷이 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중 들던 사람들을 목베 죽였는데 이날 하루에 내시와 나인 6명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살인을 알게 된 영조가 사도세자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영조, 철규 씨가 사도세자가 돼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마음에 우라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죽여야 마음이 낫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였느냐? 마마께서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기에 서글프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이젠 그리 아느리. 근데 계속 그랬잖아. 아니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사도세자가 괴물이 되기 전에 그걸 미리 알고 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줬다면, 그러게. 따뜻한 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려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도 사도세자의 살인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물건을 늦게 가져온다고 해서 담당 내시를 죽이고 아이고. 점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점쟁이도 죽이고 기생 여승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거처를 무덤처럼 꾸미는 기행을 벌였고 죽인 궁인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했네. 결국 보다 못한 사도세자의 생모, 낳은 친어머니 영빈이 씨가 영조에게 충격적인 청을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를 죽여주소서라고 간청한 거예요. 아니 지금 친어머니신데 왜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영조에게 간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요. 왕을 죽이면 영모죄가 되잖아요. 이 말을 전해들은 영빈이 씨가 다음날 영조에게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을 한 겁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 말을 들은 영조가 바로 사도세자에게 가서 칼을 던지면서 자결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놀란 사도세자가 울면서 애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소서. 얼마나 놀랬으면 아바마마라고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했겠어요. 하지만 영조는 완고했고 사도세자가 정말 자결하려고 하자 신하들이 오히려 말립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저녁에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사도세자를 그 안에 가둡니다. 사도세자가 큰 반항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날이 양력으로 치면 7월 6일이에요. 바로 요즘 같은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 좁은 공간에 갇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도세자가 갑갑해서 뒤주를 박차고 뛰어나오는데 이때 영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가더라. 다시 가뒀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가두고 밧줄로 묶어버리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가두고
판을 덧대서 이중 봉인을 합니다. 빗물도 받아먹지 못하게 잔디로 굵은 밧줄로 동동 묶어요. 신하들이 구멍을 통해서 미음을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 구멍도 막아라 해가지고 생명줄까지 전부 끊어버립니다. 뒤줄을 지키던 구선복이라는 포도 대장이 뒤쫓아서 사도세자한테 너 지금 목마르지? 술 줄까? 떡 줄까? 하면서 조롱하는 일까지 사람 생겼다고 뭐야? 합니다. 결국 8일째가 되던 날 숨을 거두고 말아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그날 경희궁으로 돌아가면서 전쟁을 승리했을 때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개선가 이걸 연주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굳이 개선가까지. 야, 이 무슨 짓이야? 근데 광증이 심하긴 심했지만, 근데 뒤주에서 이 사도세자를 죽게 한 그 이유는 뭐예요? 영조는 아마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70이 가까웠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했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를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사도세자를 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이 정조가 죄인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못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조는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서 죽게 했다. 이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영조는 군주로서 판단을 한 거고 사도세자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러지 않기를 바랬겠죠. 평범한 아들이고 싶었던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세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 사도세자의 얘기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영화도 보고 다 했지만 다시 또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 이본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라 쌈밥들 좋아하세요? 아유 좋죠. 최고죠. 쌈밥 맛있겠죠. 네. 쌈밥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장이죠? 쌈장이죠. 쌈장.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 필수 밥도둑 쌈장 특집인데요.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요, 그냥 쌈밥 한 그릇 먹으면 괜히 든든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괜히 여름의 무더위도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쌈밥이요, 쌈장 하나만 잘 만들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한 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쌈장은 바로 미나리 쌈장입니다. 헉, 미나리 갖고 무슨 쌈장을 만드나 하실 텐데요. 미나리로요, 향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멸치를 섞어서 쌈장을 만들면 요거 정말 밥도둑입니다. 요거 그냥 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고요. 각종 쌈에다가 같이 싸서 잡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맛있는 쌈밥 한 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골뱅이 쌈장입니다. 보통 골뱅이 그러면 우리가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골뱅이 그 소면만 생각을 하셨죠. 근데 이 골뱅이 가지고요, 우렁 쌈장 못지않은 맛의 쌈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밥도 비벼 드시고, 그다음에 국수도 비벼 드시고, 칼국수에도 비벼 드셔도 좋고, 쌈밥은 또 그만하게 또 맛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쌈장 정말 쉬워서요, 후딱 지나가거든요. 아주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사실 뭐 여름에 이 더울 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쌈 채소에다가 쌈장 올려서 먹으면 예술이잖아요. 너무 맛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미나리 향이 들어간 쌈장에
그리고 우렁 그 된장 쌈은 제가 해봤는데 골뱅이처럼 이런 고급스러운 쌈장까지. 야,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미나리 먼저 준비했는데요. 미나리 쌈장에 들어가는 미나리는 줄기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들어가면 입이 약간 늘어지고 쌈장 양념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좀 짠맛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줄기만 필요한데 이 줄기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아이고 막 튀네. 막 튀네요. 아이고. 얼마나 신선하면. 저거 씹힐 때마다 향이 얼마나 그렇죠.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나리는 너무 오래 졸이지 않고 나중에 맨 나중에 넣어서 슬쩍 쌈장의 기운만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쌈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미나리 쌈장에는요, 미나리 향이 워낙 좋잖아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삼겹살하고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돼지고기 구이와 아니면 수육 뭐 이런 것과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살짝 느끼함을 그렇죠. 그 미나리가 씹히면서 잡아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제가 가는 곱창집이 있는데 저 네. 미나리 때문에 가거든요. 너무 향도 좋고. 요즘 미나리 삼겹이라고 그런 집 잘 많죠. 되죠. 맞아요. 미나리 있으면 잘 돼요. 요새 미나리 곰탕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워낙 미나리 향이 좋다 보니까 미나리를 이제 각가지로 쓰시는데 이렇게 미나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미나리가 막 튀니까 굉장히 얌전하게 썰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썰어서 마늘쫑 준비를 같기도 하시고. 하고 저렇게. 네. 네. 마늘쫑도 좋아요. 근데 이 마늘쫑이 지금은 철이 살짝 아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러 미나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미나리는 사시사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나리라 요 줄기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요거 돼지고기를 준비합니다. 돼지고기를 준비하는데 돼지고기에 이 핏물이 조금 배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핏물을 종이 타올 깔고 이렇게 빼내요. 조금 없애주세요. 네. 이 핏물이 있다 보면 나중에 혹시 누린내나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 미나리 쌈장에는 이렇게 멸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멸치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 멸치는 만약에 냉장고 안에 있다 그러면 꺼내서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수분을 좀 날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아, 우리 집 멸치를 냉동실 안에 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잔멸치는 없고 살짝 중멸치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대가리 떼고 안에 있는 내장 떼고 잘게 좀 다져서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쌈장에는 필수로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양파하고 청양고추 다진 건데요. 사실 쌈장은 아이들은 잘 안 먹기도 먹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도 같이 먹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말고 오이고추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파 이렇게 살짝 다지고 청양고추 다져서 이렇게 준비하면,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준비 끝.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일단 냄비를 하나 올려놓고요. 여기서 이제 이보은의 꿀팁이 나갑니다. 빠밤. 바로 돼지고기와 잔멸치를 같이 볶아라입니다. 보통 이제 돼지고기만 많이 넣거나 아니면 멸치만 넣잖아요. 저는 같이 넣어요. 그러면 고기의 풍미와 잔멸치의 그 간간한 짭조름한 감칠맛이 섞여서 훨씬 더 미나리 쌈장이 맛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름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네. 워낙 돼지고기에 지방분이 있으니까 핏물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멸치 놓고, 그다음에 양파 놓고, 양파까지 함께 네, 먹는군요. 같이 넣고, 그다음에 매운맛 조금 없애라고 요 다진 청양고추까지 같이 넣고 이걸 볶아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의 잡내라든지 이런 향이 완전히 없애지고요. 네. 그다음에 잔멸치도 한번 볶았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볶아주면 돼지 기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잔멸치가 부드럽게 볶아집니다. 네, 이렇게 그러겠네요. 같이 볶아주세요. 네. 요 꿀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 네. 요거를 꼭 해주셔야 네. 미나리 쌈장이 두고두고 맛있어요. 네. 따로 기름도 안 넣고 돼지고기 그렇죠. 기름 가지고 그렇죠. 볶는 네. 것도 좋네요. 맞아요. 돼지고기랑 멸치가 같이 들어가니까 진짜 고급스러운 감칠맛이 네, 날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익혀질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우리가 양파는 사실 요새 뭐 날거르도 많이 먹잖아요. 워낙 요새 양파가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또 요새 양파가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의 단맛 때문에 많이 드시니까 너무 막 카라멜라이징 되도록 너무 누렇게 볶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살짝 이렇게만 볶아주세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살짝 익혀지면 여기에다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고추장하고 된장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들어가네. 아, 맛있겠다. 고추장, 재료 준비도 워낙 쉬워서 그쵸? 다 집에 있는 간단히 할 수 재료예요.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 털이로 그냥. 그리고 된장도 같이 넣어주세요. 된장 그냥 시판 된장 네, 쓰면 시판 되죠, 된장 선생님?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된장 쓰시는데 만약에 우리 엄마 된장을 쓰니까 조금 너무 짜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양파의 양을 2분의 1배만 더 늘려주시면 돼요. 짠맛 있으니까. 와, 지금 향이 넘어오는데 야. 벌써부터 너무 맛있는 향이 넘어오는데요? 이렇게 막 튀는 거 보이세요? 네. 튀는 거 막 보이시죠? 이렇게 막 많이 이게 맛있는 볶아주세요. 쌈장 향이구나. 그리고 된장을 이렇게 한 번 더 볶아서 쓰시잖아요. 된장의 그 꿉꿉한 냄새 있잖아요. 네네. 우리 장독대 근처 가면 냄새 나죠? 네. 그 군내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볶아서 볶았으면. 자, 이렇게 지금 다 볶아지면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거 쌀뜨물? 아시죠? 쌀뜨물이에요. 근데 이 쌀뜨물 양이 2분의 1컵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한참 졸여야 돼요. 와. 비주얼이 어. 너무 좋은데요? 만들기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예인 씨도 뚝딱 만들 것 같죠? 저도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아, 맛있겠어 근데 향 넘어오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네. 이 향을 전달을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볶아야 이제 미나리가 들어가느냐? 딱 요만큼 볶으셔야 돼요. 보세요. 뚝 확실히 네. 보이시죠? 요만큼 볶아야 미나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더 볶아주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센 불에서 계속 하려면 볶으면서 해야 되고요. 그냥 잠깐 두고 딴 거라도 좀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약한 불에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제가 다 볶아놨더니 이렇게 질감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요 상태 됐을 때 뭘 넣느냐? 바로 미나리예요. 미나리요? 뒤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야 미나리 향이 확 올라와요. 네. 자, 그랬으면 나는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단맛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좀 쌈장인데 조금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엿 조금 넣으시면 돼요. 네. 요거는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소끔 끓이는데 미나리가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을 훨씬 더 싱그럽게 드시려면 막 은근하게 오래도록 안 볶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후딱 한번 볶아서 미나리의 향과 물엿이 쓱 스며들게만 하시면 요거 완성이에요. 네. 오, 다 됐거든요. 맛있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쌈장하고 네. 밥하고 미나리를 같이 해서 어느 미나리 게 쌈장을 넣어드렸어요. 미나리 올라가. 미나리가 보이는 게 그쵸? 그렇죠. 멸치도 미나리 있고. 보이죠? 밥하고 그거 해가지고. 잡수시면 돼요. 야, 아니 이거 맛 좀 보고. 쌈장만 한번 먹어봐야죠. 미나리. 아주 짜지도 않네. 오, 맛있다. 짜죠? 네, 맛있어요. 근데 톡톡 씹히는 미나리 향이 네. 은근한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거는 싸서 먹어야죠. 보따리 싸야지. 또. 네. 진짜 이 계절에는 쌈밥만한 거 없어요. 너무 미나리 향이 더워가지고. 최고야. 네. 아니 그렇게 많이 짜지 않아서 정말 듬뿍 올려서 먹어도 될 것 더 같아요. 많이 올렸어요. 이 쌈장의 풍미에다가 네. 그렇죠. 깻잎하고 쌈하고 같이 싸니까 너무 맛있죠? 깻잎 향까지 딱. 네, 맞아요. 이게 잘 맞네. 네. 여름에 입 심심할 때 오이에다 된장 찍어 먹는데 요거 이렇게 찍어 그래서 먹으면 모두 너무 미나리 맛있죠. 쌈장을 준비해서 차게 식혔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잖아요. 한 열흘 정도는 드실 수가 있는데 미나리에서 수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한번 볶은 다음에 다시 한번 쓰시면 더 좋습니다. 야, 이 여름철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완전 건강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그러네요. 자, 그랬으면 이제 저는 다시 골뱅이 쌈장을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생방송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골뱅이 쌈장 먼저 할게요. 네. 자, 골뱅이 쌈장은 이렇게 보세요. 체에다가 볼 하나 받치고 골뱅이를 이렇게 다 따라내세요. 이렇게 쭉 따라내세요. 자, 그랬으면 이 골뱅이 따라냈으면 이 골뱅이를 한번 헹궈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골뱅이를 그대로 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주세요. 아무래도 통조림 안에 있던 그렇죠. 거니까 네. 살짝만. 이렇게 헹궈주세요. 그래서 물기를 쭉 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쓰면 너무 좋은데 골뱅이 쌈장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우렁 쌈장처럼 골뱅이가 장 안에서 이렇게 씹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 빼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골뱅이 썰어 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잘게 썰어야 되겠네요. 약간 다지듯 썰어야 되나요, 선생님? 다지듯 썰면 더 좋고요. 아, 나는 그래도 그 우렁 쌈장처럼 좀 뭔가 좀 식감이 있게 두둑하게 뭔가 좀 씹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딱 요 정도만 써셔도 돼요. 네. 요 정도만. 맛있겠네요, 이것도. 우렁 쌈장만 먹어봤는데 골뱅이 쌈장 처음 드셨죠?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 개발했어요. 그리고 뭐 골뱅이 같은 경우는 마트 어딜 가도 그냥 그렇죠. 통조림으로 구하기가 워낙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준비가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아까 미나리 쌈장에 우리가 뭐 넣었어요? 양파 넣었잖아요. 네. 똑같이 여기도 양파가 들어갑니다. 양파가 들어가는데 양파 그대로 다져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네. 이 골뱅이에는 대파가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갈라서 대파도 좀 같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대파도 해서 같이. 대파도 같이 썰어주세요. 요거는 대파 그냥 쫑쫑쫑 썰면 돼서 크기 상관없이 좀 잘게 썰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향도 제일 좋잖아요, 대파 그쵸. 향도. 대파가 요새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파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골뱅이 파채로 같이도 잡수시지만 이렇게 해서 쌈장 만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할게요. 네. 너무 맛있네요. 방송해야 되는데 계속 먹어가지고 밥이었어 나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자, 최고예요. 그랬으면 대파 됐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쌈장에는 꼭 양파랑 짝꿍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쌈장에는 양파와 고추. 그쵸, 고추죠. 그래서 고추도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마늘까지 같이 다 준비가 됐어요. 마늘. 네, 마늘까지. 자, 그랬으면 요거는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볶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볶을 때 뭘 넣고 볶느냐? 우리가 보통 식용유를 두르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대파,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다음에 마늘 넣고 지금 물기도 없고 기름기도 하나도 없는데? 없잖아요. 네. 불 딱 켜고 참기름을 요다가 이렇게 두르세요. 우리가 보통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끓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재료에다가 같이 넣고 이렇게 볶으면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저것도 향이 싹 올라올 것 그쵸, 같은데요. 싹 올라오죠. 참기름에 일단 대파. 향신채를 볶게 되면 굉장히 여기서 단맛이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앞에 이제 쌈장에는 고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고기 대신 골뱅이가 골뱅이가 골뱅이가. 좀. 이거를 이렇게 볶아요. 볶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느냐, 어느 정도 볶아졌다 그러면 골뱅이를 넣으세요. 네. 골뱅이를 넣고 골뱅이에 살짝 뭐 비릿한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맛술을 좀 넣어주세요. 맛술 넣고 볶아요. 맛술 넣고 볶고 맛있겠다. 그다음에 이거 다 볶아지면 어느 정도 볶아야 되냐면 파가 약간 달달하게 녹익을 정도만 볶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아, 된장. 된장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 넣고 아, 맛있겠다. 고추장 넣고 같이 볶아요. 같이 볶는데 그냥 볶지 마시고 이번에는 골뱅이가 충분하게 양념에 섞이도록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장의 군내도 사라지고 그렇죠. 네. 더 깊은 맛을 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향신채 때문에 훨씬 더 달아져요. 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저희가 여기다가 뭐 넣었죠? 쌀뜨물 넣었잖아요. 쌀뜨물을 또 이렇게 반 컵만 넣어주세요. 그 양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너무 많이 넣으면 하루 종일 볶아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나는 좀 단맛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물엿. 나는 그냥 지금 단맛도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요걸 볶아요. 다 볶아졌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바글바글 끓이는데 센 불에서 너무 바글바글 끓이잖아요. 그럼 금방 탈 수가 있으니까 불을 중간으로 줄여요. 줄여서 중약불에서 한 10분 정도만 졸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옆에 짠 이렇게 됩니다. 색깔도 이렇게 진해지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색깔 진한 거.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통깨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통깨만. 통깨로 마무리. 자, 통깨로 마무리해서 요거 차게 식힌 다음에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네네. 수시로 꺼내서 밥 비벼 드시고 쌈밥해서 잡수시고 요걸로요. 네. 우리가 칼국수면 있잖아요. 칼국수면. 네. 칼국수면. 칼국수면 삶아서 요 같이 버무려서 비빔 칼국수. 굉장히 맛있어요. 장칼국수 이렇게 해서 느낌. 잡수시면 정말 맛있는 쌈장 2가지로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비법이 됩니다. 한번 네. 잡숴보세요. 네, 앞에 있는 거 먹어볼게요. 제가 드렸어요. 요것도 아주 기대됩니다. 아주 그냥. 아우, 골뱅이가 들어간 쌈장은 처음이라서. 고급이야. 요렇게. 이건 씹히는 재미가 또 있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우렁 쌈장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맛있죠? 골뱅이 향도 살짝 나면서 네.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맛있죠. 요즘 끓는 맛 좋아하는 같아요. 분들은 이거 너무 좋겠네. 네. 그리고 요거 산에 가지고 가서 오이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네. 뜨거운 안에 밥에다가 골뱅이가 들어가지고 담백하면서. 살짝 네. 단맛도 우러나고. 그렇죠. 단맛도 우러나죠. 야, 그래서 정말? 아까 물엿은 취향 선택하시는 네. 거예요. 나는 단 게 좋아하시면 넣으시고 난 괜찮아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쌈장 정말 방송이 어려울 정도로 맛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비빔밥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아주 간단한 비빔밥인데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채소 가지고 생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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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폭염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적수가 없어진 폭염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수일째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 데워져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밤낮 없는 무더위에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낮에는 서울이 33.3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릅니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 특보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도의 색이 점차 짙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전주, 광주와 대구가 36도가 예상돼 사람 체온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비 소식 없이 계속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은 데다가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날 텐데요.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로 외출하시는 게 불가피하다면 그늘에서 휴식 자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주변 방문하실 때에는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다고 그래서 네. 날씨에 신경 쓰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 더위면요.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